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2026년 올해는 중국 대륙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지 60주년, 종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페어윈드 재단이 주최한 관련 특강과 좌담을 청취 정리한 시리즈는 오늘 3부를 보내드리며, 방송에서는 문화대혁명 세대를 풍자하는 중국 록 음악의 대부 최건의 노래를 프로그램에서 조금 띄워드리고 방송 엔딩에서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필자의 생각으로 문화대혁명은 인간성마저 상실한 20세기 인류 최악의 인화이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재앙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台湾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은 7월 20일 월요일 시사평론, 그리고 7월 25일 토요일 주간 시사평론에 이은 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 시대 전망 3부를 진행합니다. (10여 년) 동안 최고 실권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진핑, 소수의 집단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도정에서 1인이 독재로 결정하는 참조정으로 보이는 오늘날의 중공 지도부. 시진핑의 독재 시대가 계속될 것인지, 그가 후계자를 낙점한 후 이른바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중국 공산당은 다시 과도정 체제로 회귀할지 주시하게 되는데, 문화대혁명 60주년 주제 특강 연사 오거광 교수는 중공 정치 형태는 과도 정치에서 개인 독재로 발전해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오쩌둥은 개인 독재가 절정에 이르렀던 사례이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정권을 이어받은 화구풍도 개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중공은 과도정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화구풍, 예전잉, 邓小平,陈云, 리센니엔, 후야오방, 자오즈양, 이들의 이름은 현대사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막으로 불렸던 중국 대륙이 마오쩌둥의 별세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독재, 마오쩌둥이 죽은 후 위에 중공 고위층들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도 정치 체제로 전환이 됐고, 지난 2부에서도 조금 언급했듯이 중공의 소수 집단이 공동으로 이끄는 체제가 89년 베이징天安문 사건이 터지면서 변화하게 됐습니다. 바로 邓小平의 1인 결정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는 내가 있는 한 내가 결정한다 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저민, 후진타오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마침 양안 간의 분위기가 다소 완화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87년 11월 양안 간의 인적 교류의 서막을 열게 한 중화민국 노병들의 중국 대륙 고향 방문을 정식으로 개방하며 38년간의 양안 단절을 깼습니다. 중공이 과도정을 유지할 때 확실히 소수 집단의 지도체제라고 여겼는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차츰 과도정 체제가 부활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오거광 교수는 개인 독재자는 기존 독재자의 통치 아래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말로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체제를 암시한 것 같습니다. 즉 중공 지도체제는 과도정에서 참조정, 즉 독재체제, 또 독재에서 집단체제로 계속 전환되는 모종의 순환 법칙이 존재해 왔는데, 독재자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땐 또 한 사람의 독재자가 그 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했습니다.
우 교수는 시진핑이 퇴진하거나 사망할 경우 중국 공산당이 다시 과도 정치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장덩지 교수는 문화대혁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결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사건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 운영 방식과 정치적 역할 유형을 남긴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 그 영향은 오늘날의 중공 최고 지도부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청나라 말기부터의 배경을 언급하며 문화대혁명의 발생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중국 근현대사에서의 외래 침략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중 20세기의 서막을 여는 1900년 두 차례의 아편 전쟁에 이어 문호 개방과 무역을 빙자한 여러 시도에 이어서 8개의 서양 열강들의 무력 공격이 수도에까지 근접했습니다. 초호화 궁정화원 원명원에 감나가는 물건으로 보이는 건 다 챙기고 문헌, 도서와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건 전부 불태운 사건은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더욱이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근대사에서 사실 청나라 제국주의가 무너진 후에 중국은 사실상 전체 사회가 분열됐고 급진적인 사상이 대두되며 불안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8년간의 전면 전쟁에 이어서 정권 다툼으로 이어진 국공 내전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했고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대륙에서 완전한 정권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추진된 건 바로 사회주의 개조이고 그 과정에서 계급, 도시와 농촌, 그리고 민족 문제 등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장덩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계획경제, 대기근, 국제적인 고립으로 추진된 자력갱생 및 제도의 일상적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 조직을 필요로 하게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중공의 관료 조직은 또 딥스테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또 제1차 5개년 경제계획, 소련의 니키타 흐르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며 청산을 한 사건은 마오쩌둥에게는 충격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사회 대중들의 열정과 두려움과 기회주의가 한데 뒤섞이면서 포퓰리즘이 사실상 제도를 압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화대혁명을 발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마오쩌둥은 끊임없는 혁명과 대중동원을 대표하고 리우 샤오치는 중국식 레닌주의와 당의 규율을 상징합니다. 조은라이는 공통점을 추구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적 조정과 역할의 균형을 대표하며 덩샤오핑은 사상해방, 실사구시, 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실용주의적 통치 노선을 상징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도 스타일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결합돼 왔다고 장덩지 교수는 중공 정치의 몇 가지 지도 스타일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전 1957년 중국 공산당이 반우파 운동을 전개했을 당시 총석이었던 덩샤오핑은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이후에는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단결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를 강조하며 이전과는 다른 정치 노선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는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공 2세대 지도자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한 예인데 덩샤오핑은 집권 과정의 각 시기마다 실제로 다른 정책 결정 논리를 보여왔습니다. 재마오화 현상에 대해서 장덩지 교수는 정권 교체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중국 정치 상황을 문화대혁명과 단순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는 과거 조은라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정치적 환경 역시 문화대혁명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즉 문화대혁명의 본질은 집권파를 타도하고 딥스테이트를 파괴하는 것이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의 현재 통치 노선은 오히려 딥스테이트를 강화하는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는데 관료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 세력의 우위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 시대 전망 3부 여기에서 끝마치며 이번 주 토요일 주간 시사평론에서는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은 어떠할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취재,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